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선 일본은 우리 정부의 추가 실무 협의도 거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복 조치에 나설 거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잠시 후에 머리를 맞댑니다. 일본의 무역 제재에 대한 해법도 찾고 막힌 정국도 풀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여야 대표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늘 오후 자리를 함께합니다.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은 1년 4개월 만이고 이해찬,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대응 방향이 집중 논의되고 초당적 협력 의지를 담은 합의문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전국 현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어서 전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구성 시한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방한 중인 스틸웰 차관보는 어제 한일 갈등 해결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중재 역할이 관심입니다. 기준금리가 전격 인하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연 1.5%로 결정했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투자와 수출이 동반 부진한 가운데 경기 회복도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상임위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회 본회의 개회를 놓고 여야 의견이 갈려 법안 심의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회 탄력근로제 논의에 항의하며 오늘 하루 총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총파업 대회를 엽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세력이 약한 소형 태풍이라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토요일 오전 전남 남해안에 상륙하면서 제주와 남부지방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핵심 의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이제 곧 만나겠군요. 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오후 4시에 만나서 2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눌 계획입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입니다. 특히 오늘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제3국 중재위를 제안하면서 답변 시한으로 설정한 날입니다. 청와대는 이미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현재 반도체 소재에 한정한 보복 조치를 일부 농산물 수입 규제와 금융 규제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도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보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오늘 회동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합의문이 나오기를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동에는 각 당 대표들의 비서실장과 대변인도 배석하고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자리를 함께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회동에서는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협력 방안만 논의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여야는 이 오늘 회동의 의제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외에도 다른 의제로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일본의 보복 조치에 맞서고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대폭 수정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위기를 심화시켰지만 위기의 본질적 원인은 현 정부의 정책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대표들은 또 북한 목선 사건과 해군 거동 수상자 은폐 사건 등 군의 기강회의 사태를 이유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안보 라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는 개헌과 선거제 개혁을 이번 회동의 의제로 제시하겠다고 밝혀서 관련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시한이 오늘입니다. 청와대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일본은 오늘 밤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어떤 추가 대응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소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청와대 공식 입장 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중재위 구성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일본 정부의 정례 브리핑에서도 관련 언급이 나왔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은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없었다며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이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중재위 구성을 끝내 거부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앞서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요구한 한일 국장급 추가 실무 협의를 거부하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난 12일 열린 과장급 실무회의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일본 정부는 양국 신뢰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에서는 중재위를 협정에 따른 의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근거해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제안하고 우리 정부의 답변 시한을 오늘로 제시한 겁니다. 해석과 이행 과정에서 한일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외교적 협의나 양국의 직접 지명 중재위로 문제 해결이 안 될 경우 제3국이 참여해서 중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한일 양국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강제성 없는 조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재위는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비상설 기구인데 지난 54년간 한 번도 구성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설지 주목되는데 네. 어떤 조치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예상되는 일본의 다음 행보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입니다. 아베 정권은 그동안 한국이 중재위 구성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제재판으로 가져갈 뜻을 내비쳤는데요. 현재로서는 제소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분간은 국제 여론전에 주력하는 한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소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소를 미루는 대신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관측 속에 당장 오는 23일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한일 간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되는데요. 그 이후 상황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이 국제사회 여론에 밀려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있지만요. 지금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강요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하순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아예 제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 사이 미국이 중재에 나설지가 관심인데요. 어제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동맹으로서 미국은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중재 역에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향후 어떤 역할을 할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오가는 여객선 탑승객이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수기를 앞두고 예약률은 더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예정됐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마음이 불편한 모습입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대마도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일본 스시마를 떠난 여객선이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승객 대부분은 부산에서 출발했다 돌아온 우리 국민인데 평소보다 적습니다.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떠나는 출국장도 예전보다 한산한 모습입니다. 예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에서 20% 정도 승객이 줄었다고 한일 여객선 업계는 설명합니다.
다 비쌉니다. 예, 원래 승승률이 한 7, 80% 되다가 지금 한 5, 60%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시작된 일본 관광 거부 움직임이 현실화된 건데 업계는 다가오는 성수기가 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가 딱 성수기 기간인데 신규가 전년 대비해서 양률이 약 한 반 절반 가량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즐거워야 할 여행을 앞두고도 관광객 표정 역시 밝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오가는 경기 여객선 대부분이 몰려있는 부산항. 후쿠오카와 스시마 등 4개 도시로 연결되는데 우리 여객선 업계에 다가오는 타격이 고스란히 우리 관광객을 잃은 일본 도시를 덮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도 건설적인 양국 관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관계 경색 국면이 길어지는 상황.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한밀 3국 협력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일 양국의 건설적인 관계도 촉구했습니다. So I'm very troubled by the growing tens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and I urge both countries to find a way forward which restores their ability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with us. 지난 4월 상원에서 한밀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데 이어 하원도 나선 겁니다. 하원 외교위 결의안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아시아 영내 안정의 토대라고 밝혔습니다. 북핵 공조를 비롯한 영내와 글로벌 과제 해결에 한미일 공조가 필수적이란 말입니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하면 한미일 협력에 균열이 생기고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이익에 해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전문가 그룹이 미국을 찾아 미 조야를 상대로 한일 관계와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나눴습니다. 동맹의 균열이 가면 안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한일 양국 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도 사태가 악화하게 되면 미국이 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오는 26일에는 워싱턴에서 한미일 3국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관계 경색을 놓고 세 나라 의회 차원에서 어떤 해법이 모색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일본 내에서 이런 조치가 결국 일본 기업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논설위원 칼럼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징용 문제를 둘러싼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규제 대상이 되는 소재로 만들어지는 한국 반도체는 세계에서 널리 사용된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국제 공급망을 지지하는 자유무역을 왜곡하는 조치로 외교와 관계없는 무역을 정치에 이용한 대가는 무겁다고 비판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제조사들이 일본 밖에서 대체 공급자를 찾고 있다며 이는 일본 의존에 대한 위험성을 한국이 인식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일본의 위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만나 초당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는 별개로 민생 현안을 처리하려면 여야의 협치는 필수입니다. 오늘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맞물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논의가 관심을 끌었는데 본회의 의사 일정 문제로 가시밭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소위원회 거쳐서 오후에는 전체 회의 또 결론까지 기대했었는데 잘 안 됐다고요? 네, 여야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개의도 못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만 하고 끝났습니다. 한국경총과 한국노총 등 노사 인사들이 나와 유연근로제에 대한 의견을 15분씩 말했는데 경영계에서는 일본과의 경쟁을 위해 우리도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경사노위 합의에 없던 선택근로제 안건이 왜 새로 생긴 거냐고 맞서며 충돌했습니다.
선택근로제는 평균 일하는 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점에서는 탄력근로제와 비슷하지만 노동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또 주 52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등 제한 시간이 없는 게 다릅니다. 지금까지 논의가 그랬듯 민주당은 노동계, 한국당은 경영계와 의견이 비슷한데 소위원장인 한국당 이미자 의원이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면 논의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맞서면서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네, 국회 본회의 날짜로 여야가 싸우면서 상임위마다 이런 총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거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내일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여야의 삿바 싸움은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 경정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보고하고 표결까지 하려면 반드시 이틀 연속 본회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강대강 대치 속에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추경안 처리 여부에 하반기 경제 활력과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달렸다면서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경두 방탄국회에 올인하느라 국회를 용두사미로 만든다고 지적했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집권당인 민주당 몽리로 6월 국회가 결론 없이 막을 내릴 위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야당은 안보 실정은 따지지도 못하고 추경 거수기만 하라는 거냐고 배수진을 치고 있어 6월 빈손 국회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혹시 극적인 해결책이 나올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후퇴 등에 항의하며 오늘 하루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는 국회 앞에서 수도권 총파업 대회가 열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저는 지금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곳 국회 앞에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모여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수도권 총파업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반대와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 원 폐기 규탄 등의 피켓이 내걸렸는데요. 특히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놓고 민주노총은 과로사를 조장하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깎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 대회는 조합원 발언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회사 순으로 1시간가량 이어지는데요. 민주노총은 수도권과 충청 강원권 조합원 5,000명이 오늘 대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대회가 끝난 뒤 오후 3시부터 국회 방면 행진도 계획돼 있었지만 경찰이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25개 중대 7,500여 명의 경력을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오늘 총파업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외에 다른 요구 사항은 뭡니까? 네, 민주노총은 오늘 전국 조합원들에게 오늘 하루 4시간 이상 파업하고 지금 이곳 국회를 비롯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열리는 지역별 총파업 대회에 참가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 확대 등 노동법 개약 저지뿐만 아니라 내년도 2.9% 인상에 그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후퇴도 규탄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ILO 핵심 협약 비준과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하루 전국적으로 5만 명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과 임금 교섭 중인 현대차 노조 등 완성차 업계 조합원들이 참가하지 않아서 동력이 다소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파업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 중심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분야는 노조 집행부를 중심으로 파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파업 참가 규모는 잠시 뒤 수도권 대회가 시작하면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국내 유명 의료기기 업체가 수십 명의 대학 교수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업체에서는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김포시에 위치한 의료기기 업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뒤로 보이는 건물이 현재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경찰은 조금 전인 오후 1시부터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하고 영업 일지와 회계 장부 등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의료기기법 위반, 쉽게 말해서 교수들을 관리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가 자사 의료기기를 대형 대학병원에 납품하기 위해 교수들에게 금품과 부적절한 향응 등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국내 영업부 출신 내부 고발자가 회사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고발장에는 국내 유명 대학병원 10여 곳을 포함해 교수 20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 관리한 교수들은 10여 명은 실명까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온 경찰이 2달 만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겁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자료로 실제 불법 향응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리베이트 등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고발인인 업체 대표와 관련 대학 교수들의 소환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포시 앞에 위치한 의료기기 업체에서 YTN 김우진입니다.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강 씨를 준강간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차량에 올랐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9일 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의 올해 상반기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단속 건수와 검거 인원은 100% 이상, 구속 인원은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불법 사이버 도박 3,600여 건을 적발해 4,80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스포츠 도박이,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재범 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은닉범죄 수익 127억 원을 기소 전 몰수 조치하고 33억 원을 압수했습니다. 오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주말 오전 전남 남해안에 상륙해 남부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영 기자. 네, 기상TV입니다. 네, 올여름 첫 태풍인데다 장맛비까지 내리고 있어서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언제쯤 상륙하는 건가요? 네, 5호 태풍 다나스는 주말 오전 7시쯤 전남 해남 부근 해안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이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한 예상 진로에 따른 건데요. 태풍의 세력이 약해 진로가 무척 유동적이기 때문에 진로가 조금씩 수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소형급의 약한 태풍인 다나스는 현재 타이완 동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주말 새벽 제주도 북쪽 해상을 통과해 오전에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전남과 영남 내륙을 거쳐 주말 오후 4시쯤이면 포항 북쪽에서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남해 수온도 아직은 낮아 태풍이 크게 발달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장마 전선에 공급된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2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태풍이 전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을 통과하는 주말에는 제주도와 남부 곳곳에 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산사태와 축대 붕괴, 침수 등의 비 피해와 함께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홍콩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자 결국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은 지난 9일 논란이 됐던 송환 법안은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캐리람 장관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며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면서 오는 21일 또다시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9일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송환법은 죽었다고 말하며 사실상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So I reiterate here, there is no such plan. The bill is dead. 하지만 시위 주도 단체인 민간인권전선은 람 장관이 말장난을 할 뿐 설득력이 없다며 법안의 완전한 철폐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 14일 시위 당시 현장에서 검거된 시위자 47명에 대한 기소 취하 등을 비롯해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도 문제 삼으며 독립적인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시위 참여자 색출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콩의 한 여론조사기관은 지난 6월과 이달 초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캐리람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26%로 급락했다고 밝히며 정정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And if Hong Kong and Beijing government don't, handle the case carefully and respond to the call of Hong Kong people, I think the disturbing situation in Hong Kong will be continued. 이런 가운데 민간 인권전선은 오는 21일 홍콩 도시민 코즈웨이 베이에서 수십만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연이은 시위 현장 출동으로 일선 경찰의 부상이 속출하고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며 이를 8월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현지 시각 16일 발표한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에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과 함께 홍콩 시위대를 선정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이른바 송환법으로 촉발된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매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청년들을 지지하는 수천 명의 노인들이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AP와 로이터 등 외신들은 어제 저녁 주최 측 추산 8천 명의 노인들이 홍콩 도시민 센트럴 지역에 집결해 청년들을 지지한다, 홍콩을 지키자는 플래카드를 들고 정부 청사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대부분 은퇴자와 노년층이었다면서 흰색 상의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시위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시민단체들은 이번 일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에도 대규모 시위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번 일요일에는 경찰의 폭력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법관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앞까지 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북미 회동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이 2-3주 안에 실무 협상을 재개할 방침을 밝혔지만 관련 소식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속도 조절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1차 북미 회담 이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속도 조절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간의 발언을 되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빠른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해왔지만 1차 회담 이후로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미 회담 이후 눈에 띄는 진전이 보이지 않자 트럼프는 비핵화 과정을 칠면조 요리에 빗대며 서두를수록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CBS, 폭스뉴스 등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북한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북한 비핵화 시간표를 보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시점에도 트럼프의 속도 조절론이 나왔습니다. 1차 북미 회담이 끝난 지 넉 달이 지나도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자 상대 진영인 민주당 측에서는 비핵화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전임자들은 70년간 이 문제에 매달려 왔지만 자신은 4개월 동안 해냈다며 북핵 실험이 없는 한 오래 걸린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죠. 당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단순한 일정 조율상의 문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한 달 넘게 고위급 회담 재개 소식이 없자 2차 북미 회담 무산, 북미 대화 동력 상실 등의 우려가 나왔습니다. 북미 대화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서두를 게 없다며 속도 조절론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북미 고위급 협상은 재개됐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지난 2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하노이로 떠나기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서두를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제재 해제 계획도 없다고 덧붙이며 사실상 장기전을 예고했습니다. 빨리 가고 싶지도 않고 빨리 할 필요도 없다. 2차 회담이 결렬된 뒤 한 달 반 만에 처음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3차 북미 회담에 대한 용의를 내비쳤고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며 시한을 내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김 위원장이 제시한 시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답 대신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궁극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 이후 실무 협상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이처럼 1차 북미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명확하고 일관돼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와 관련해 속도 조절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경제 제재가 계속되는 한 시간은 미국 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비핵화를 이루기까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길게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고 북한이 당분간 핵실험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성과로 포장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재선을 염두에 두고 북한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북미 간 실무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비핵화와 제재 완화가 어떤 식으로 조율될지 향후 성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네, 이제 2시간 뒤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납니다. 지난해 3월 회동 이후 16개월 만에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각 당 대표가 동상이몽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여야 1대1 미니 토론 더 정치에서 오늘 회동 전망해 보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후 4시, 지금 2시니까 한 2시간쯤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있는데 이게 16개월 만에 회동이 성사된 거여서 참 오래 걸렸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오늘 회동 앞두고 양당 입장이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희는 뭐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또 원하고 있었던 거고요. 남북미 그 회동 그 이유나 또 어쨌든 그리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이런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대통령님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면은 이것 이상으로 더 큰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국민들도 아마 간절히 이걸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회동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가 나와서 우리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일본의 이런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라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자리에 대한 좀 바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 의원님 어떠세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거의 민생은 파탄난 상태고 이런 내부적인 어려움에 따라가 일본의 부당한 그 경제 보복까지 겹쳐가지고 우리나라 어려울 때야 우리 자유한국당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 5당 대표회의에 임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기본 입장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오늘 이렇게 그 대표회의도 참석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 한일 의원들 간에 충분히 협의할 그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의원 외교에서도 우리 자유한국당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려워하고 있는 경제 실정 그리고 또 국민 민생에 파탄된 것에 대해서 가감없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도 오늘 그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들 사이에서 좀 편하게 오가는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회동 앞두고 분위기가 뭐 이랬으면 좋겠다거나 뭐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네,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이념적이고 그 뭐 강경하게 대야 이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그 회담이 그 며칠 전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기업인들을 모아놔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사진만 찍고 3분씩 이야기하고 그냥 아무 결론도 없이 그냥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라 하고 그렇게 하는 쇼통이 되어버렸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5당 회의에서 정말 그런 그냥 각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웃는 낯으로 사진 찍고 헤어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 바입니다. 네. 제 생각보다는 꽤 세게 지금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분위기 좋게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강 의원님은 어떠세요? 의원님들 사이에 좀 편하게 나누는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이 자리를 상당히 1대1로 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대통령과 1대1로 영수회담 이런 걸 요구했던 것은 본인이 좀 이렇게 대권 주자로서 자꾸 지지율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발판을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런 뭐 정치 이벤트다 무슨 야당을 들러리 세우느냐 그러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안인데 이 일본의 대일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도 이제 전공법을 선택하고 있고 외교적인 해법까지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거부해서는 한국당 곧 친일 정당이다 이런 오해도 받아왔는데 이런 프레임까지 덤터기를 쓰게 될까봐. 이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만이라도 저는 정쟁이 아니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아니고 이제 국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강하게 얘기할 것으로 예상은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장애투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현장이 뭐 지옥이다, 뭐 경제가 폭망했다, 파탄냈다라고 하는 경제 위기론들을 굉장히 많이 설파를 했었는데요. 이런 얘기들은 또 거침없이 대통령에게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로 국민들에게 저는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그런 희망의 메시지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렵게 모인 만큼 논의를 좀 잘 해보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회동 의제는 일단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의제는 바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머리를 맞대고 이제 논의를 하실 텐데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볼 때 어떤 방안을 제안하실 계획이신가요? 구체적으로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기본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외적인 무역 의존도가 GDP 대비 70%가 넘는 나라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나라는 아주 싱가포르나 뭐 네덜란드 같이 아주 소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거든요. 이런 나라가 무역의 중요 당사국들과 갈등을 빚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도 이 문제를 그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아까 강병원 의원님께서 이게 뭐 한국당을 친일 정당이라고 뭐 아주 규정을 하시고 또 전공법을 택한다는데 이것이 자유한국당을 친일 정당이라 해가지고 이걸 이제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가져가면은 다음 선거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이 이제 한일 무역 분쟁이 계속 갔을 때 받는 고통은 굉장히 커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선거란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할 그런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국가적인 상황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고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남북미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북한과의 관계에 뭔가 실무 협상도 진전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굉장히 관계 좋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출발점이 되어서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출발들이 좀 진전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추경안 같은 경우가 우리 정부가 굉장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데 4월 2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지금 85일째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7월 19일 날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이 경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무언가라도 좀 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또 늦춰지게 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에서 우리 금리도 0.25%포인트 내렸고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2%로 하향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던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서 뭔가 절실하게 국가의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추경안에 대해서 정말 이런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과감하게 통과시켜줘서 우리 국민들에게 경제에 있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일단 추경안에 대해서도 같이 잘 논의해보자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두 분 이전에 하나 지금 이번에 이제 무역 보복은 그 일본이 정말 한국에 대해서 치산 방법을 쓴 거 있고 적극적으로 규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일 징용에 대한 작년 10월의 판결의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을 맺고 한일 기본 조약에 4개의 부속 주요 협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구권 협상이고 그다음 어업 협정이고 제1 한국인 지위에 대한 협정이고 또 문화재 협정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 되는데 이 지금 현재 지난번 작년 10월에 내린 대법원의 판결의 주요 내용이 한일 기본 조약상의 청구권 협정과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힙니다. 이럴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정부가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이 이제 한일 기본 조약의 청구 협정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 주민들 간에 서로 청구권 협상은 이제 유무상 5조 달러를 5억 불을 이제 주고받는 걸로 끝내는 걸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지난 이제 이 대법원 판결에서 아니 한국 주민들이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대법원 판결하고 한일 기본 조약하고 이 굉장히 이제 상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상권 분립 정신에 맞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이 판결에 대해서 존중할 의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제조약인 한국과 일본국이라는 당사자들이 합의했는 조약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되는 국제조약을 지켜야 될 두 가지 의미 중에 상충한다면은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노무현 대통령 때 2005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7만 명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6천억을 보상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저기를 뭡니까 대법원에서 직접적인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렸다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해결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특별법을 만들어 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한일 기본 조약 내지 한일 기본 협정을 보완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일 어업 협정도 65년에 똑같이 한일 청구권 협정 같이 똑같이 맺었어요. 그렇지만 그 위에 대륙붕 협정이라는 국제 조약이 바꾸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협정을 다시 보완 협정을 맺었어요. 문화재 협정도 두 번이나 개정 협정을 했듯이 이번 지난 10월 달에 판결을 내렸다면은 이번에 그것이 한일 기본 협정하고 충돌했나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 무역 협정에 대해서 단일한 목소리만 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좀 더 정부가 한일 기본 협정에 대한 입장을 좀 더 바꾸고 일본과 재협정을 재헌협정이 아니고 보완협정을 빨리 나서주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뭐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과 보완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정태욱 의원님과 이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작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작년에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2008년에 1심, 2009년에 2심, 2012년에 대법원, 그리고 파기환송에서 작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관되게 인정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느냐에 대해서 우리 법원들은 1, 2, 3심 일관되게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가 간의 그런 배상의 문제는 소멸이 됐다고 인정을 했지만 개인이 일제하 강점기에서
불법적으로 당했던 것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라고 우리 1심, 2심, 3심, 최종 심에까지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 보복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상권 분립이 돼 있어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인정을 안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청구권 배상의 문제와 개인의 청구권 배상 문제는 살아있다라는 이 판결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러면은 이 일제와 강제징용을 통해 가지고 피해봤던 분들, 이들 때문에 이익을 봤던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들이 모여서 기금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배상을 해주자라는 걸 우리 정부가 대안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개인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미 다 끝났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팩트는 저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한일 그 협정 자체는 양국 정부와 민간인이 끝났다고 명문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 대법원에서는 아직 민간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청구권 그러니까 한일 기본 협약하고 충돌이 된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부가 내세운 것이 지난 G20 정상회담 직전에 한일 기업과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저걸 하자. 뭡니까? 보상을 하자. 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건 일본이 거부를 하고 그러면 한국과 일본 기업 플러스 한국 정부가 같이 나서자. 이렇게 일본이 또 제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는 중요한 협정에 대한 분쟁입니다. 그러면 이 분쟁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저는 뭐 절대 일본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 일각과 청와대에서는 이 한일 협정 자체는 이미 뭐 민간 판결을 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뭐 동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 간의 분쟁이 생겼고 또 이것이 우리가 한국과 일본 간은 또 많은 무역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절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일 기본협정과 다른 부분의 판결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정부의 입장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간 다릅니다. 일단은 우리 정 의원님께서는 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국가 간의 배상 문제, 개인 간의 배상 문제도 거기서 끝났다고 얘기하셨지만 그 65년의 청구권 협정에서는 개인 간의 배상 문제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이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유효하다고 판정을 한 것이지 청구권 협정과 반대되는 결론을 낸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반론을 하는 건 아니고 그래 되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일본이 협상을 하자고 하니까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나는 좋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무역 분쟁으로 가고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대책이 3가지 아닙니까? WTO에 제소하는 거, 그다음에 또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거, 또 기초 소재를 개발하는 거. 이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짧게는 2년, 많게는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이거로 가지고 해결되지 않고 이걸 만약 어떻게 해결했다 치더라도 어차피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또 배제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강병원 의원님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한일 간의 외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면은 지난번에 협정에 대해서 보완되지 않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지난번에 어업협정도요. 2번을 바꿨는데 한 번 바꾸고 문화재협정도 2번이나 바꿨는데 조약을 바꾼 게 아니라 협약을 바꾼 것이 아니라 보완협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것이 지난번에 한일 기본 청구권 협정 안에 포함이 안 됐다고 주장을 한다면은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를 또 한 번 우리가 일본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좀 질문을 드릴게요. 계속 얘기가 이제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일단 지금 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65년도에 있었던 한일 협약과 관련해서 이제 보완 협정을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게 협정이든 뭐든 간에 저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설득력 있는 말씀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대법원이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야지 일본이 이것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정당성이 인정될까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당성을 알려야 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되고 우리가 전공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뭔가 더 논의할 게 있고 청구권 협정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있다라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외교적으로 논의할 문제죠. 그런데 일본은 이것을 외교적으로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이미 실행한 것 아닙니까? 네. 이 혹시 정 의원님의 말씀이 이런 일본의 경제 보복을 뭔가 좀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들릴까 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그 대통령과의 그 5당 대표 회동에서요. 이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이제 주된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뭐 경제보복 자체와 관련해서 뭐 대응책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제시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제 구체적인 논의가 뭔지는 그 자유한국당에 제시할 거는 뭔지는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를 이야기한다면 이와 같은 경제보복 자체는 저도 아까 우리가 두둔하는 거 절대 아니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무역에 대해서 주요 파트너 간에 갈등이 생기면은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피해를 누가 입느냐? 일단 일본도 상당히 피해를 입겠지만 우리나라 기업과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치명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결국 그 무역 보복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규탄하는 방법이 국민을 선동하는 방법으로 죽창을 들고 나서라든가 의병을 일으켜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또 오늘 최재성 그 특위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일본이 한국에 친일 정권 세우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아주 정치적으로 자꾸 발언을 하고 국민을 선동을 하면은 당장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강병원 의원도 한국당을 친일 정당으로 지금 계속 이래 몰아가려 하는데 90%가 반일이고 10%가 친일이라 했을 때 프레임이 우리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 부분에서 바라본다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단순하게 요약하려면은 감정 내세우지 말고 이번 무역 보복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야기하되 그러나 이게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오니까 일본하고 빨리 협정이란 협약 그런 거 아니더라도 협상을 빨리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제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근데 한국당 입장이 조금 오락가락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제안을 한번 했었습니다. 대통령과 5당의 당대표들이 모여서 한번 하자 그랬는데 그때는 황교안 대표가 거절했습니다. 거절했고 우리 김성한 비서실장이 이현승 비서실장한테 얘기했지만 그런 거 생각 없다라고 이런지에 거절을 당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당이 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했던 말은 이 정부가 외교를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그 외교를 잘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정부가 자꾸 과거사에 매달려서 일본에게 반성을 끊임없이 요구하다 보니까 일본의 심기를 거슬려서 일본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보복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더 이상 과거사에 매달리는 외교를 접어라라는 식으로 외교 책임론을 들고 나왔던 게 한국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대통령과의 5당 대표 회동을 제안을 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제 성사는 됐습니다만 저는 이 과정에서는 한국당이 그동안에 보였던 친일이라고 오해될 수 있는 그 행보와 언행들에 대해서 반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과 같은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들도 일본의 이 부당한 이 경제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자꾸 청구정 협정이 마치 다 이미 개인 보상까지도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신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듣기에는 오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의견을 이제 들어봤는데 실제로 오늘 그 회동 자리에서는 사실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아직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늘 초당적인 합의안이 나올 것이냐 이것도 관심입니다.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거를 어쨌든 받아서 제안한 거 아닙니까? 이 와중에서 우리 국민들의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저 일본의 이제 부당한 이 경제적인 침략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고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낼 것이냐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입니다. 근데 여기에 모인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가 정말 이렇게 무슨 우리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너무 매달리고 일본에다가 반성을 요구해서 그 외교적으로 보복받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저는 정말 국민적인 어떤 그 분노의 표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일본에 대한 강력한 대처는 저는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계속 이제 우리 강병원 의원님이 친일 프레임과 반일 프레임으로 자꾸 가져가시는데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했듯이 7일 대 반일로 가져가면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필승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때 차베스 정권이 반민의 세워가 엄청난 인기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차베스 정권 내지 베네수엘라가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는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 이제 무역 보복 굉장히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거지 않고 확실히 부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쟁이 계속됐을 때 무역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면은 글쎄요. 그러면은 누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본도 한국도 다 굉장히 내상을 많이 입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본의 그 총 무역의 의존도가 훨씬 한 3배 정도 되고 GDP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때 우리가 훨씬 많은 그 내상을 입을 겁니다. 이럴 때에 지금 강병원 의원님 이야기하듯이 이 청나라 홍타시 쳐들어왔을 때 우리 그냥 강경론 막 대책 없이 내세우는 사람들, 그게 결국에는 우리 청나라 그 뭡니까 삼전도에서 굴욕하고 50만 명이란 조선 민중들이 이 청나라에 끌려가가 화증고초를 다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 대일본에 대해서 확실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문제나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 한일 위안부 협정을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도덕적인 측면에서 파기를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무역 보복 일본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그렇다 해서 계속 이런 거를 가는 게 좋으냐? 예를 들어 한말에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했는데 굉장히 잘못됐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도덕적인 문제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빨리 실리적인 이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오히려 네. 정무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붙이면은 굉장히 불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인 우리나라 경제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특히 집권 여당 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주시는 게 고맙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근데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오늘 이제 초당적인 합의안이 나올 것이냐. 그래서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대안을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대통령과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 합의안이라는 문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합의는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그게 이제 수준이 어디냐. 아주 형식적인 합의 수준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의미 있는 수준인지 그거는 이제 오늘 얼마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굉장히 명분에만 치우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해 주시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명분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각자가 할 수 있는 방안들 최대한 협력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중국에서 불화가스를 가져오는 문제 등 다 하고 테스트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곳곳에 있는 재고들도 자꾸 수입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과 정부가 긴밀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정부가 외교적 노력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WTO에 제소를 했고 이 자유무역은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계 경제에서 필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제 대국들을 끊임없이 설명하면서 일본의 이런 조치들이 얼마나 부당한지 알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라는 것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정말 제대로 생산이 안 되고 세계 공급이 안 되면은 미국, 중국, 일본 모든 나라에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가게 됩니다. 게다가 또 전공법으로 부품 소재 장비에 대해서 대폭적인 투자하고 R&D도 강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봤을 때 명분과 신뢰를 저는 다 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WTO 제소 문제라든가 그리고 대일 특사 파견하는 문제도 있는데 서로 의견이 많이 다른 상황이어서 오늘 그 회동 자리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계속 그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추경안도 오늘 그 자리에서 좀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에 궁금한 건 지금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이게 추경안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그건 보시나요? 뭐 저 당 그 원내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뭐 오늘 자리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아마, 문제가 관련해서요? 거기서 아마 저 원내 지도부하고 당 대표가 아마 조율을 해가지고 오늘 그 청와대 회동에 참석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어떤 뭐 최소한의 조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자리에서 어떻게 저도 얘기가 이제 나올까요? 예결위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안을 보면 정말 사실 굉장히 속빈 엉터리예요. 그 두 가지 목적을 내세웠는데 첫 번째는 재난에 대한 추경이라 했는데 재난을 입은 사람들한테 실제로 혜택 가는 건 없고 없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경제가 죽었는 이유가 그 추경 6조 7천억이 모자라 가지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특히 기업들을 굉장히 지금 각종 수사란 이름으로 또 뭐 각종 이름으로 옥죄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나쁜 거지.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이 6조 7천을 넣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 문제 추경 문제 자체보다도 이 정경두 장관의 문제점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다뤘으면 하는 게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안 자체가 문제다. 그리고 정경두 국방장관도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봐서는 추경안을 7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자유한국당 협조 안 할 겁니다. 일단은 뭐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이라는 또 새로운 조건을 하나 들고 왔고요. 추경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총선용이다. 세금 포주기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논의하는 데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고요. 일찍이 추경안이 제출돼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끌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럼 추경안을 통과 안 시키느냐? 7월 임시국회를 반드시 한국당은 또 소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 그 사태에서 폭력을 저질렀고 의왕가를 점거했던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로 소환이 지금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에 대한 방탄국회를 하기 위해서라도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고 넘겨서 다시 또 이거를 한다는 명분으로 임시국회를 소집을 하고요. 그래서 방탄국회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추경안 통과는 저는 쉽게 안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언론에서는 오늘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 간의 회동이 이런 막힌 전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잠시 뒤에 이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날 텐데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 국가 제외를 예고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질서에 대한 분명한 선전포고입니다. 국제 무역 질서를 무너뜨린 경제 전범국으로 기록되는 그런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특위는 이런 일본의 경제대전 도발에 맞서 다각적이고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하겠습니다. 국제 무역 질서를 무너뜨린 경제 전범국으로 기록되는 그런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폭거로 어렵사리 문을 닫았던 국회를 우리가 정말 큰 결단을 또 양보를 해가면서 열었는데 정경두 방탄국회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본회의 의사일정을 합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의 태도는 단감만 골라서 쏙 빼먹겠다. 이런 얌체 같은 국회 운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의 태도는 단감만 골라서 쏙 빼먹겠다. 이런 얌체 같은 국회 운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안보 불안부가 되었습니다. 북한 목선 대기 기술 사건 이후 한 달 사이에 국방부가 언론 등에 보낸 큰 사건만 4건입니다. 전투기 추격전까지 벌어진 세대 침투 사건, 해군 기강회의로 드러난 오리발과 거동 수상자 기지 침입 사건, 여기에 어제 어망 부표로 드러난 잔망경
사건도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목동처럼 하게 되면 대한민국 안보는 오히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국방부가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목동처럼 하게 되면 대한민국 안보는 오히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늘 오후 4시 회동을 갖습니다. 수출 규제에 따른 대응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초당적 협력 의지를 담은 합의문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전국 현안도 함께 논의됩니다. 스틸웰 미 동아태 차관보가 한일 갈등에 대해 해결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의 중재 역할이 관심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연 1.5%로 결정했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2%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투자와 수출이 동반 부진한 가운데 경기 회복도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상임위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회 본회의 개회를 놓고 여야 의견이 갈려 법안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민주노총은 국회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에 항의하며 오늘 하루 총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씨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강 씨의 마약 투약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토요일 오전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와 남부지방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내 유명 의료기기 업체가 수십 명의 대학 교수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우중 기자. 네, 김포시에 위치한 의료기기 업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압수수색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이 업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조금 전인 오후 1시부터 제가 서 있는 뒤에 보이는 건물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한 뒤 현재는 영업 일지와 회계 장부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의료기기법 위반, 쉽게 말해서 교수들을 관리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가 자사 의료기기를 대형 대학병원에 납품하기 위해 교수들에게 금품과 부적절한 향응 등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국내 영업부 출신 내부 고발자가 회사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고발장에는 국내 유명 대학병원 10여 곳을 포함해 교수 20여 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 관리한 교수 10여 명은 실명까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온 경찰이 2달 만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겁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자료로 실제 불법 향응이 이뤄졌는지 여부와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리베이트 등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고발인인 업체 대표와 관련 대학 교수들의 소환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포시에 위치한 의료기기 업체 앞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씨가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강 씨가 약물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마약 검사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강 씨가 오전에 검찰에 넘겨졌는데 특별한 입장 표명이 있었나요? 네, 경기 광주경찰서는 오전 10시 강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송치 과정에서 강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뒤늦게 모든 혐의 인정한 이유가 뭡니까? 피해자들에게 합의 종용한 사실이 있나요? 일부에서 마약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하실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죠.
앞서 강 씨는 지난 9일 밤 경기도 광주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앞서 강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구속된 뒤 첫 조사에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 여성들에게서 채취한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강 씨의 혐의를 뒷받침할 단서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든 검찰은 강 씨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강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경찰이 강 씨에 대한 마약 검사도 의뢰했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네, 경찰은 사건 직후 강 씨가 약물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국과수에 마약 검사도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를 두고 처음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강 씨가 노래방 기계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는 등 상태가 이상했다는 한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차원에서 검사를 의뢰했을 뿐 마약을 투약했던 정황은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감식 결과를 토대로 마약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회동이 잠시 후면 시작되는데 현재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 이제 내일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추경 처리를 둘러싼 여야 평행선이 이어지면서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 국회 본회의 날짜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 극적으로 합의할 기미는 없습니까? 네, 원내대표끼리 물밑 접촉이 있을 만도 한데 지금 잠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추가 경정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뜻을 굽히지 않고 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보고하고 표결까지 하려면 반드시 이틀 연속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각 당 오전 회의에서도 삿바 싸움이 이어졌는데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추경안 처리 여부에 하반기 경제 활력과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달렸다면서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경두 방탄국회에 올인하느라 국회를 용두사미로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민주당 몽리로 6월 임시국회가 결론 없이 끝날 위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하루만 하자, 야당은 이틀 하지 않을 거면 하루도 못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 추경도 물거품이 될 위기입니다. 다만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극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회동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국회 상황을 다시 보면 지금 원내대표들 입씨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국회 전체에 나비 효과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마다 파행이라고요. 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지 못했었죠. 추경안을 심사하는 예결특위 소위도 사안마다 건건히 대립하면서 거부기 걸음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민주노총 총파업과 맞물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소위가 관심을 끌었는데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면 논의가 어렵다 이런 한국당의 반발로 개의도 못했습니다. 대신 탄력근로제와 주 52시간 등을 다루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 양측을 불러 2시간 정도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선택근로제, 그러니까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는 점은 탄력근로제와 비슷하지만 출퇴근 시간을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또 평균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는 제도, 이 선택근로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노동계는 경사노위 합의에 없는 선택근로제 안건이 왜 생겼느냐고 따졌고 경영계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 4시에 환노위 전체 회의도 있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 안건 상정이나 의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폐기를 규탄했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수도권 총파업 대회에서 저임금 문제는 사실상의 최저임금 삭감으로 박살냈고 장시간 노동 문제는 탄력근로제 확대로 망쳐버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민주노총을 정부는 탄압으로 짓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뭐 장난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돼버리면 결의안이 무슨 정치적 결의안이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기를 좀 조정하자고 하는 것도 이게 이 결의안을 왜 시기를 조정하는 이거는 지금 왜 못합니까? 우리가 무슨 이유로 표결 정족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초년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황교안 대표도 모임의 격식을 따지지 않고 또 한일 간의 이런 무역 마찰을 우리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회동 제안을 했고 또 이루어진 만큼 그래서 내일 일정을 좀 추이를 보고 근데 본회의 일정이 확정치 않았는데 지금 상임위 의결이 그렇게 중요한가? 만약 야당의 입장이 정리가 되시지 않았다면 다시 당과 협의해서 오늘 중으로 통과시켜야만 하는 것이지 만약 오늘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보겠는가? 저나 우리 당이 이 결의안에 대해서 무슨 문제를 삼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오늘 상정을 아예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의결 정족수가 만들어지기도 어려운데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 힘을 실어주는 건데 뭘 그걸 못하고 왜 이걸 연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거를 이렇게 통과도 못 시키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거? 아니, 왜 이유가 뭐예요? 다 찬성한다는데 왜 이걸 안 하려는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은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하는지 밝히기 위해서라도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지 말자는 것이 누가 반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자, 응? 오늘 오늘 표결 안 하는 이유가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그동안에 뭐 하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현재 국제 상황으로 볼 때 내일 저 대통령과 야당 여야 대표들이 만나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처리시키는 겁니까? 그런 황교안을 자꾸 걸어요 그래. 그럼 민주당은 누구 지시받고 합니까? 뭐요 이게 이런 프레임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왜 안 하는 거냐면 이유가 합당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니 합의가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치 뭐 하루 이틀합니까? 황교안 대표의 회담 때문에 황교안 대표 자꾸 그 무슨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니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기를 도대체. 봐가면서 하자는 것인데 뭘 그렇게 또 황교안 지시까지 나오고 아니 우리 외교 통일 걸피다면 독자적 결정을 해야지. 걸피다면 무슨 토착 외국고 이래. 위원장님. 걸피다면 뭐 황교안이고 걸피다면 무슨 토착 외국고 이래. 위원장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잠시 뒤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핵심 의제는 역시나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현안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성우 기자. 네, 청와대 춘충환입니다. 네, 잠시 뒤면 회동이 시작될 텐데 현재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 시각이 다가오면서 이곳 춘충환에도 YTN을 포함해서 방송사들의 중계 부스가 하나 둘씩 차려지고 있습니다. 1시간 반쯤 뒤인 오후 4시에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청와대에서 회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동은 오후 6시까지 약 2시간가량 예정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특히 오늘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제3국 중재위를 제안하면서 답변 시한으로 설정한 날입니다. 청와대는 이미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에 이어서 경제보복 조치를 일부 농산물과 금융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도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모두 일본의 보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오늘 회동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합의문이 나오기를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동에는 각 당 대표들의 비서실장과 또 대변인도 배석하고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또 강기정 정무수석이 자리를 함께합니다. 네, 일본의 보복 조치 외에도 추경안을 포함해서 다른 현안들도 논의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여야는 회동 의제를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일본의 보복 조치에 맞서고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야당에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대폭 수정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위기를 심화시켰지만 위기의 본질적 원인은 현 정부의 정책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대표들은 또 북한의 목선 사건과 해군 거동 수상자 은폐 사건 등 최근 잇따랐던 군의 기강 회의 사태를 이유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안보 라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는 개헌과 선거제 개혁을 이번 회동의 의제로 제시하겠다고 밝혀서 관련 논의가 이번 회동에서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서둘러 대응하는 게 경제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깜짝 인하했다고요?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연 1.5%에서 0.25%포인트 올린 뒤 기준금리를 유지했는데요. 이번에는 0.25%포인트 전격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는 동결한 뒤에 다음 달쯤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예상보다 빠른 대응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이어지는 데다 투자와 수출 둔화세가 뚜렷하고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까지 반년 동안 0%대를 유지하면서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봤던 경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여기에 일본과의 경제 갈등까지 불거지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선제 대응에 나선 건데요. 이에 따라서 이번 달 말 금리 인하를 시사한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1%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4월보다 크게 낮췄죠.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설명회에서 경제 상황을 다시 짚어본 결과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2%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월 올해 성장률을 2.9%로 제시했는데요. 석 달에 한 번씩 0.1%포인트씩 낮춰잡다가 지난 4월에는 2.5%로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0.3%포인트나 조정한 겁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7%로 전망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하는 잠재 성장률은 2.5에서 2.6% 수준으로 봤는데요. 기존보다 0.3%포인트가량 이것도 크게 낮춰잡은 겁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한 잠재 성장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소비는 올해 2.3%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요. 수출은 0.6% 확대되는 데 그치고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각각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3.3%, 그러니까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출에 또 중장기 전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투자까지 부진을 면치 못한다는 건데요. 일본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을 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의 성장이 완만하고 물가 상승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과거 만행을 비판하는 다큐멘터리 등 이른바 한일 영화가 잇따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Those women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They were actually kidnapped from their families, abducted. 오는 25일 개봉을 앞둔 이 작품은 일본계 미국인 유튜버인 미키 데자키가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30여 명을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인터뷰했습니다. 감독은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보여주며 관객이 판단을 내리도록 합니다. 일본 우익이 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애써 숨기려 하는지도 파고듭니다. 그렇다 보니 지난 4월 일본에서 개봉된 후 우익 인사들이 상영 중지를 요청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I heard that a lot of interest has come to the film because of the current situation with Prime Minister Abe and the trade restrictions. So maybe I have Prime Minister Abe to thank for. 여성 인권 운동가이자 평화 운동가였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
이 작품은 김할머니가 생전 일본의 사과를 받기 위해 투쟁했던 27년의 여정을 스크린에 옮긴 다큐멘터리입니다. 김할머니를 통해 아직 끝나지 않은 미국인 위안부 피해자의 삶을 조명합니다. 역사적 항일 투쟁을 다룬 상업영화도 다음 달 개봉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 한국 독립군 부대가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처음 대규모 승리를 거둔 봉오동 전투를 스크린에 옮겼습니다. 진짜 이름조차 남지 않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왔구나라는 것을 더 깊게 느끼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한일 갈등 속에서 개봉을 앞둔 세 편의 영화. 3.1 독립운동 100주년에 국내 반일 정서까지 확산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주제의식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YTN 푸드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반면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장맛비 대신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 서울은 찜통더위가 기승이라고요. 네,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1.7도까지 오른 데다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지수도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반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태풍 앞자리에서 만들어진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장마전선은 더 활성화하겠고요. 내일까지 남부지방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해안, 지리산에는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그 밖에 남부와 제주도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내일도 더위가 쉬어가는 중북부 지방은 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28도, 대구 27도, 부산은 26도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5호 태풍 다나스는 소형급의 약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타이완 동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 새벽에 제주도 북쪽 해상을 통과해서 주말 오전에는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남부 내륙을 거쳐서 동해로 진출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는 주말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각별히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5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 실종자 1명이 남아있고 유람선 침몰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수사 상황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이전영 현지 리포터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전영입니다. 네, 지난 12일에 허블레아니오 선장과 선원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4일 만이었죠? 네, 지난 5월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의 헝가리 선장과 승무원의 장례식이 사고 발생 44일 만인 현지 시간으로 7월 12일에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선원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네. 이날 행사에는 유족과 동료, 현지 장교와 군인들, 그리고 현지 언론들을 태운 15척의 배가 다뉴브강 선착장을 출발해서 사고 지점의 북쪽인 오부다 섬 다리까지 십자가 모양으로 도요를 맞춰서 이동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선원 야노스 씨의 유골이 다뉴브강에 뿌려졌고요. 100 갑옷으로 장식된 순백의 화환을 강물에 던져서 라술로 선장과 야노스 승무원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네. 애도의 분위기 속에서 특별히 희생자 가족들은 당일 장례식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슬프고 애통했다고 전했습니다. 허블레아니호의 운영사인 파노라마 데크사의 주관 아래 열린 이날 장례식에서는 이들과 함께 목숨을 잃은 우리나라 관광객들에 대한 추모의식도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네. 선원들의 장례식은 오부다 다리 근처에서 진행이 되었고
이어서 참사 현장인 머르기트 다리로 이동을 해서 우리나라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날은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머르기트 다리 위에 약 100여 명이 넘는 부다페스트 시민들이 모여서 한국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의식에 동참을 했는데요. 네. 시민들은 다리의 난간에서 다뉴브강에 꽃잎을 뿌리면서 한국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날 다뉴브강을 오가는 선박들은 검정색 조기를 개항하고 허블레아니오 사고의 희생자들을 함께 추모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예, 지금 아직 실종자가 한 분이 남아 있습니다. 실종자와 관련해서 그 수색에 대해 새롭게 나온 소식이 있습니까? 예, 지난 7월 5일 희생자 한 명의 시신 수습 이후에 실종자는 이제 한 명이 남았는데요. 네. 헝가리 당국에서는 한국인 실종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여전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인 머르기트 다리에서 헝가리 국경 남쪽 지역까지 계속 수색 작업 중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빠른 유속과 높은 수위로 인해서 실종자가 매우 먼 지점까지 떠내려갔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선박과 헬기 그리고 드론과 잠수부, 특수구조견 등을 동원해가지고 수색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또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쿠슈트 라디오 뉴스 채널에서 온 나라가 이번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거의 5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번 사고에 동원이 되어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일해왔고 또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장소 건립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유람선 침몰 사고 수사 관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가해 선박 선장 보석금을 내고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새롭게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예, 헝가리 경찰은 일단 사고를 낸 바이킹 시기노의 유리 선장을 용의자로 놓고 계속 조사 중인데요. 네. 유리 선장은 재판에서 어떤 결정이 있을 때까지 최대 4개월까지 형사 감독을 받게 됩니다. 약 6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고 당시 모든 상황들을 계속해서 조사 중에 있다고 하고요. 네. 현재 유리 선장은 부주의한 운항으로 대형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혐의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일자 현지 언론 머저른 MZG의 보도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들을 취합해보면 유리 선장은 사고 당시에 다른 배들을 추월할 경우 또 해상에서 다른 배와 만날 경우 또 배끼리 교차할 경우에 해당하는 규칙들을 모두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습니다. 예. 해상에서 배들이 만났을 때나 추월할 경우에는 배의 너비나 주변 상황 그리고 다른 선박들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동시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고 당일에 보면 강물 유속이 빨랐고 기상이 매우 좋지 않았던 상태를 봤을 때 머르기트 다리 아래로 두 배가 지나가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무리한 운항으로 인해 사고가 났던 것이죠. 사고 당시에 바이킹 시기노의 유리 선장은 바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시기노에 있던 미국인 관광객이 소리를 쳐서 선장에게 사고를 알린 것으로 현장 녹음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뒤따라오던 바이킹 소속사의 다른 배에서 사고가 났을 당시에 무전으로 유리 선장에게 물어봤을 때도 선장은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바이킹 시기노의 유리 선장이 레이더망뿐만이 아니라 실제 눈으로도 허블레아니오를 확인했었어야 했고 그리고 당시에 허블레아니오는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이킹 시기노가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는 것을 선장이 인지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현지 선박 전문가들은 유리 선장이 만약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 책임은 모르겠지만 선박업계의 룰은 선장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유리 선장의 과실과 책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난 6월 13일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이킹 시기노의 유리 선장은 현재 감시 장치를 부착하고 부다페스트에 머물면서 2주마다 신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유리 선장이 운항법에 따르지 않고 배를 운전했고 사고 당시 선장이 무엇을 했고 또 왜 했는지는 재판을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네. 지금 바이킹 시기노가 배가 압류되지 않은 채 정상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바이킹 시기노는 사고 한 달 만에 승객을 싣고 다시 부다페스트로 운항을 하면서 영업을 재개했고요. 현재도 정상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헝가리 경찰 당국에서는 사고 이후에 바이킹 시기노를 현장 수사를 통해서 그곳에서 발견된 모든 자료와 선적 시스템을 압수했기 때문에 선박 압류까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운항이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일단 압수된 자료로는 녹화 영상을 포함한 2TB 이상의 데이터 외에 약 5천여 장의 사진들을 확보했고 이 자료들은 해운법과 해상 전문가와 또 포렌식 팀이 동원되어서 현재까지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헝가리 경찰 당국은 바이킹 시기노의 모든 절차적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의 감독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현재 바이킹 시기노의 위치에 대해서는 부다페스트 경찰 본부에서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허블레아니오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현지에서는 허블레아니오는 다시는 이제 물가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도를 하는데요. 네. 허블레아니호의 자회사인 파노라마 데크사는 인양된 허블레아니호가 이번 참사로 인해서 큰 손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희생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더 이상 이 배를 영업활동에 동원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했고 또한 사고 기록물로서 허블레아니호를 앞으로 전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5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현재 언론의 관심과 추모 상황은 여전한가요? 예, 현지 언론에서는 사고 직후만큼의 보도의 열개는 아니지만 관련한 뉴스들은 때때마다 보도되고 있고요. 네. 또 헝가리 현지인들은 한국인을 만날 때마다 이 비극적인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애도와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곳 교민들도 시간은 흘렀지만 한 명의 실종자가 속히 찾아지길 바라면서 머르기트 다리 근처나 다뉴브강에 찾아가서 애도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들도 종종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실종자 한 분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헝가리 관련 소식 들어봤습니다. 이전영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